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은 장중 5,900도 돌파했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코스피 6천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한 2%만 오르면 이제 6천이니까요. 네. 그야말로 가시권이다라고 했을 거고, 뭐 좋으면 뭐 이번 주 안에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나온 다음에요. 그 미국 증시가 마감하기 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미국 증시에서 보자면 반도체주 역시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를 이끄는 두 개의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그동안 금융주 가운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그 보험주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뭔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현대차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새 관세 부과 15%까지 또 올린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은 더 커졌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 매우 실망했다라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판결 직후의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We'll be able to take in tariffs, more tariffs. All the deals are on it. We're just going to do it a different. 네, 트럼프 대통령 다른 방식을 이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글로벌 관세라는 것을 새로 만들면서 10%의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한다고 말을 했고 그 뒤에 하루 지나서 15%까지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네,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관세가 위법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PA에 따른 상호 관세가 상호관세. 위법이라고 네. 한 거죠. 이 상호 관세라고 하시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7일에 이렇게 판넬 들고 설명했던 국가별로 매긴 관세, 그 관세를 말합니다.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의 결정이 뭐냐면 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의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관세는 의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그간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IEPA에 따른 관세가 위법인 거지 다른 관세는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앞서 말씀하신 글로벌 관세라고 하는 걸 10% 즉각 부과했고요. 이튿날 다시 15%로 올려서 부과했습니다. 네. 자, 무역법 122조는 뭐냐면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 쿼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네, 나오네요. 무역수지 네, 맞습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가 하는 150일로 정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최대 허용하는 게 15%라서요. 아마 10%를 15%로 올린 것 같고요. 거군요. 네. 그리고 150일 동안만 유지가 되고 이후에도 유지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 1분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요 무역법 122조 적용에 대해서도요. 이게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공청회나 사전 예고 없이 관세를 기습 인상한 행위가 과연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150일이라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 관세를 얘기한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백악관의 팩트시트라 그래서 이거 공개를 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임시조치라고 돼 있어요. 네. 일단 150일 동안에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부여한 관세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관세 수입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고 이건 임시조치고 그거 말고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익숙한 건 슈퍼 301조라고 해서 그 301조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미 무역 대표부한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했습니다. 네, 지금 무역법 301조 미국법이긴 하지만 네네.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그 말하는 무역법 301조 슈퍼 그 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그 상대방의 뭔가 불공정한 정책 때문에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요걸 일단
결정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업계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사실 아까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는 15%라는 한도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301조에 대해서는 그냥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 원하는 대로. 한도가 없군요. 네,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50%까지 있는 것도 있네요. 네, 관세법 네, 맞습니다. 338조. 338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아직까지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권한 행사를 한 적이 없는 법안이긴 네. 합니다. 어쨌든 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당장 그 조사를 지시한 301조 요거 관련돼서 아까 150일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5개월이에요. 근데 이 301조에 대한 조사가 이게 실제로 통상적으로 보자면 5개월이 더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150일 안에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그 조사 절차를 조금 그 행정적인 절차를 완비하지 않고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사례가 과거 22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관세 부과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빨리 진행해서 임시 조치인 122조 말고 301조 등으로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미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조사를 할 거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둘 것이다.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암시를 했군요. 상호관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였는데 이번에도 15%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선 더 걷어들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사실상 낮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관세 수입이 좀 비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아마 다른 품목 관세나 아니면 301조 부과 관련돼 가지고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다 걷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미국 대법이 트럼프 상호관세 이 위법 결정을 했는데요. 대법관은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명도 위법 판결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lso are a, frankly, disgrace to our nation, those justices, when in fact they're just being fools and lapdogs for the rhinos and the radical left Democrats, and not that this should have anything at all to do with it. I think it's an embarrassment to their families. You want to know the truth. 법관들에 대해서 뭐 수치스러운 존재다, 애완견 노릇을 한다, 망신거리다, 말이 굉장히 셉니다.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이 그 9명 가운데 3명이 있거든요. 네. 그 3명 가운데 2명도 역시나 이건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명을 빼고서는요. 그래서 6대 3으로 지금 위법 판결이 난 건데요. 네. 사실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뭐냐면 대법원은 사실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건 뭐냐면 경제적, 외교적 이유로 관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대법원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의 입장이 뭐였냐면 판결문에서 우리 대법원은 경제나 외교 문제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헌법 제3조가 부여한 제한된 역할만 한 뿐이다라고 해서요. 우리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지 경제적, 외교적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명시를 한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당정청 모두 주말 이틀 내내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일단 한미 정부 간의 약속은 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환급 소송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된 것만도 1000건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 관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까지도 엮여 있는 부분이긴 네. 하거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다른 식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아마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움직임을 보자면요. 유럽과 인도 쪽에서는 협상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분위기가 같습니다. 다 보복 조치까지 얘기를 네. 해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사실 네. 우리는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는 이행하겠다라는 미국과의 그 안보 동맹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동맹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네, 일본은 먼저 바로 대미 투자를 그대로 지속한다. 이런 반응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투자 의지를 보여주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 동시에 뭐 더 큰 보복이 두렵다. 이런 분석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호 관세는 위법이거든요. 근데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사실 상호 관세 협상에서도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괜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가 자동차에다가 50%, 10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네. 일본을 떠받치고 있는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올 걸 걱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재빨리 게다가 아까 안보 측면에서 동맹도 네.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내내 전 세계를 흔들었던 이 트럼프의 관세 2차전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또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 해군 병원선을 보내서 주민을 치료하겠다. 이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지금 가고 있다. 이러면서 미국 해군이 1000개의 병상을 보유한 대형 병원선 2척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네. 되느냐 의문인데요. 일단 이 그린란드 편입을 약간 모든 수간자를 동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병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원 양면체계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지 반응은 싸늘합니다. 네, 노 땡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그린란드 네. 총리는 페이스북에 다 SNS로 서로 얘기하네요. 네, 그 덴마크 총리 역시나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사실 의료 복지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이기 때문에 이미 그린란드 사람들은 무료이면서 평등한 의료 접근이 가능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호의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히토류 등 광물이 풍부하고 또 중국이랑 러시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유충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첫 임기 당선 이후에 21년 만이더라고요. 이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억 1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신시장 개척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고요. 2억 1천만 명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자원의 나라죠. 네, 히토류 매장량이 와. 봤더니 세계 3위권 수준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요즘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자부품, 또 미사일 전투기 뭐 여러 군데 안 들어가는 곳이 네. 없잖아요. 첨단 산업, 방위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로 아마 이번에 거론될 것 같고요. 사실 브라질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걸 개발하고 개발. 정제하고 이거를 브라질 내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을 가진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나가고 있는 게 작년 G7 정상회의인데 이때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 소년공 시절에 팔 다친 일화를 소개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룰라 대통령도 두 사람의 공통점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이게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상파울로 인근 ABC 공업지대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한국으로 치자면 현대차 노조위원장, 금속노조 위원장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룰라가 대규모 파업을 주도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거든요. 우리나라 역시나 이게 노동자 중심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배경에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변호사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년공 출신으로서 노동자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평행 이론 느낌으로 지금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 친근감을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부인 외교는 좀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서울 종로 광장시장과 또 파주의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고요. 또 이 다시오바 여사는 김 여사에게 브라질 삼바 축제를 초청했다고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아노 치시냐 이렇게 네. 묻기도 했고 둘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 뭐 비즈니스에서 스몰톡이라고 해서 네. 하잖아요. 그런 걸 이미 영부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주에 보면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이 브라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소개하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직접 설명을 하면서 삼바 축제에 방문해달라라고 초청을 한 거고요. 이러면서 아마 이후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데 상당한 윤활유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국빈 만찬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모두 다 참석을 한다고 해요.
뭔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시장 개척의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요. 여기에서 필요한 건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에 대한 대부분의 생산이 지금 현재 중국 공급망에 의존한 상황인데 네. 이걸 좀 브라질로 다원화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가 브라질이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뉴스라이브에서는 산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 사흘째 확산 중입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국가소방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밤부터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날이 밝으면서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다시 한번 총력 투입했는데요. 강한 바람과 급경사지 지형 등으로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화율이 3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전체 화선 7.85km 가운데 아직 5km 넘는 불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226헥타르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지만요. 주민 130여 명이 대피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죠. 더딘 진화 작업, 관련된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으로 가볼게요. 주해가 아니라 주해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그간 김주혜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 이름이 사실은 김주혜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총국장이 따로 있지만 장성들의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있다. 최근 핵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연이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 군부 장악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북한 매체가 처음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표현하면서 공식 등장한 뒤에도 사실 따로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었죠. 이 주에는 방북했던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맨 등 제3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앞서 김정운으로 알려졌던 김 위원장의 이름도 사실은 김정은이었다. 뒤늦게 확인이 되기도 했었죠. 주애냐, 주해냐 또 하나의 추측거리가 되고 있고요. 한편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이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최고 직책이죠. 당 총비서에 재차 추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적대 세력 시도의 종지부를 찍겠다. 핵무력 건설, 이 명분에 북한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한다는 주해 또는 주해에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한 콘서트를 두고 출연진으로 거론된 이들이 일제히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불참도 아니고 주최 측에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역시 자유 콘서트, 즉 우리가 저항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뭉치자. 현재 연예인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역시 이분들에게도 공연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윤핵에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집회하듯이 한다는 뜻입니다. 전 한국사 강사, 현 강성보수 유튜버 전한계 씨가 주최하겠다는 3.1절 콘서트. 첫 논란은 가수 태진아 씨의 출연을 두고 불거졌습니다. 자, 태진아 씨 측은 관계자가 당일 스케줄을 물어와서 되긴 되는데 정치적인 취지가 있는지 거듭 확인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답변에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어떤 자리인지 알고 나서 얼굴이 들어간 이 포스터가 SNS에 일파만파 퍼진 데 대해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한계 씨 측은 태진아 씨 사진을 빼고 급히 포스터를 만들어서 재배포했는데 자, 이후에도 정찬희 소프라노라든지 사회자로 알려진 방송인 이재용 아나운서 역시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두 태진아 씨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외압이나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좌파 콘서트였다면 안 그랬을 거다라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전한계 씨인데요. 이렇게 출연자로 소개했거나 출연을 요청한 연예인들의 SNS에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시원이라는 연예인 혹시 아십니까? 최시원. 잘생겼어요. 역시 너무 반갑고 용기 있는 참 연예인이에요. 아까 올린 말도 불의 필망. 의롭지 않은 것은 반드시 망한다. 그 다음에 토붕와해라든지 흙이 붕괴되고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가 이긴다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또 제안합니다. 우리 최시원 씨 한번 이름 그대로 와주시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우리 최시원 씨 공식적으로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자, 가수 겸 배우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던 19일에 이런 문구를 올리면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놓치지 않았던 전환길 씨입니다. 가장 최근에 올린 이 최시원 씨 게시물에 응원합니다. 윤어게인 지지자들의 댓글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불똥이 여기저기 튀고 있는데 주말 사이 온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군 전환길 씨 콘서트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갈게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약 7시간 40분간의 첫 피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확실하게 조사에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매니저 갑질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건 뭐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들에게 술잔 던진 적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조사관님 조사에서 성실히 또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깃털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흰 셔츠에 검은 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나타난 박 씨. 의뢰 그렇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설 연휴 전 조사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죠. 건강 문제, 안전사항 우려가 이유였지만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부담인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 담긴 내용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린 바 있는 매체 보도죠. 막걸리 제조학원 방문 장면이 공개될 당시에 제발 보도하지 말아달라. 일상적인 취미 생활일 뿐이라면서 읍소를 했다는 박 씨인데요. 보도가 나가고 나서 학원 수강도 다 취소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질 정도라는 측근들의 말도 전했는데요. 자, 이런 개인적인 근황 속에 첫 번째 경찰 피고인 조사를 마친 박나래 씨 얘기였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카 마쓰리, 말 그대로 알몸 축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돼 있는 500년간 이어져 온 전통 행사죠. 이렇게 훈도시라는 전통 속옷만 착용한 만여 명의 인파가 사찰의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치러집니다. 복을 부른다는 나무 부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격렬한 몸싸움이 펼쳐지는데 그냥 봐도 좀 위험할 것 같죠. 올해 행사에서 부상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밤 오카야마시의 한 사찰에서 열린 이 행사 도중에 6명이 다쳐서 이송이 됐는데 의식불명에 빠진 남성도 셋이나 됐다고요. 경찰과 소방 등 1000여 명이 넘는 현장 관리 인력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참가자 한 명이 군중에 깔려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애초에 이런 밀집 군중 속에서 사고는 필연적이라는 다수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영종도에 다리가 또 생긴다. 지난달에 말씀해 주셨어요. 영종도에 세 번째 다리가 생긴다 말했는데 또 생기는 건가요? 그때는 내륙으로 가는 다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륙이 아니고 섬으로 가는 다리예요. 다른 섬으로 가는 다리군요. 섬에서 섬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영종도, 우리 인천공항, 대한민국의 관문이 있는 네. 그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죠. 여기서 이 강화로 가는 그 도로가 원래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일로 해서 결국 이제 개성을 가는 건데 이게 결국 그 서해 남북 평화도로, 그래서 이 강화도를 거쳐서 개성까지 올라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1단계 영종도에서 요 신도까지 요 다리가 5월에 이제 드디어 공사를 마치고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영종도에서 신도라는 섬으로 예. 이어지는 다리가 개통을 하는 예. 거군요. 근데 요 신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옆에 시도도 있죠. 모도도 있습니다. 섬이 세 개가 예.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예. 다리가 뭔가 예, 연결이 뭐가 돼 있네요. 있어요. 네. 예, 연도교. 다리,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신시모도, 이렇게 신도, 시도, 모도의 이름을 그 첫자를 따서 신시모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네. 이 신시모, 이 그동안은 요 삼목 선착장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 신도로 들어가서 여행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다리가 생기죠. 근데 이 신시모도가 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 네. 그 요 시도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송혜교 씨랑 B 씨가 나왔던 드라마 2004년이던데 네. 풀하우스. 아. 예,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된 그 섬이 요 시도입니다. 이곳에 시도라는 곳이 예. 있었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슬픈 연가라는 그런 드라마도 네. 나왔더라고요. 네. 예. 프라우스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그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 아마 이 섬 여행하셨으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또 요 시도 모도가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기 되게 좋대요. 아. 저도 아직은 못 가봤는데 네. 근데 저 배 타고 요 산목 선착장에서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요 여행 다녀오기 되게 자전거 여행하기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참 저희가 가까우면서 특히 수도권 서부에서 가까우면서도 참 가보지 못했던 그런 섬인데 이제 조만간 다리가 개통이 되죠. 5월인가요? 예, 5월에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도로 포장 이제 다음 달부터 하고요. 네. 추락 방지용 난간 설치하고 교통 안전 시설 그런 공사까지 다 하고 그 2km 다리 이제 개통하면 이제 5월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네. 이제 뭐 사실 이 수도권 서부에서 이 영종도에서 이제 이 다리만 개통이 되면 요 시도 모도, 요 신시모도까지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어떤 우리 주말 라이프에 한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말 라이프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신시모도 이 다리 개통되면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을 네. 드리려고 먼저 차- 얘기를 네. 꺼냈습니다. 차로 사실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섬이 된다면 아무래도 또 다른 관광이나 상권의 그렇죠. 변화가 예, 예. 생기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촌동, 서울 이촌동에 사실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1호 분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이촌동에 보면은 그 이촌역 앞에 원래 또 이 동부 이촌동 특히 이제 동부 이촌동 쪽인데 네. 이 이촌동 쪽이 한강에서도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 또 위로는 용산 공원이 있고 그래서 네. 이 그 북에서 남으로 한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예전부터 이렇게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 언제나 항상 이 아파트 가격이 좀 그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네. 또 지도에도 나오지만 이 한가람이나 코오롱이나 강촌이나 현대 요 4개 단지 요 밑에 단지가 이제 이게 한강면 밑 바로 위에 있는 거고요. 네. 요 이천역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 사총사들이 이게 생각보다 높고 용적률도 꽤 높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 보니 네. 재건축이 이 언제나 항상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가람, 코오롱, 강촌, 현대에서 그 이촌 리모델링 사총사라 그러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이 현대 아파트가 이 다음 달에 이제 분양을 합니다. 네. 예. 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 세대수가 똑같아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8가구가 일반 분양을 하게 돼요. 일반 예. 분양이 나오는 물량이 예, 있는 거군요. 88가구가 이제 일반 분양을 다음 달에 하는데 네. 평당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7,229만 원이래요. 예. 7천만 원이 넘는군요. 네, 굉장히 뭐 많은 것 같죠. 되게 네. 비싼 것 같지만 네. 이게 그 분양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전용 122제곱미터가 32억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밑에 네. 요 아파트, 요게 이제 지은 지 한 10년 차, 이제 11년 차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네. 비슷한 그 전용 124제곱미터가 작년 7월에 58억 원에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20억 원 이상 물론 지은 지 11년 차 되는 아파트가 한강 바로 위다 보니 뭐 그런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네. 그래도 20억 원 이상 그 시세가 이 차이가 나는 거죠, 분양가가. 시세 예. 차익이 좀 예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관심이 이제 가는데 네. 일단 많지는 않고 또 일반 분양이 많지도 않고 그 작년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이제 커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2억 원 이상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 3.3%, 취득세랑 지방교육세 합쳐서 3.3%인데 그거 합쳐서 이 2억을 감안해도 분양을 받으려면 31억 원이 이상 있어야 이게 일단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시세 차익은 예상이 예. 되지만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하고 여전히 현금이 좀 필요한 역시 그런 그 분양 아파트가 됐습니다. 네, 예. 정부가 최근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천 경마장을 이전한 후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자체들마다 지금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 중이라고요.
이게 경마장이 그 과천시가 작년에 그 경마장의 그 경마장을 그 해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받은 그 교부금이 네. 485억 원이래요. 아하. 그러니까 과천에 그 경마장이 있으면 이 그 경마장이 이 저 경기도로 도세를 내거든요. 지방세를 내고 그거를 일부를 이제 교부금으로 받는데 네. 그래서 과천시가 받은 금이 그 받은 교부금이 485억 원인데 과천시 작년 총 예산의 10.8%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뭐 과천시 지자체들은. 입장에서는 예 정말 네.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천시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경마장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 이제 이전이 결정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전은 하되 경기도 역시도 그 과천시가 내는 그 지방세수 아깝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정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다른 그 경기도 지자체들이 지금 유치 전에 아주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어디들이 예. 얘기가 나오는 건가 봐요. 네, 지금 일단 저 이제 과천은 이제 갑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가장 먼저 지금 파주? 예, 저 뛰고 있는 게 이 파주와 그다음에 이 화성입니다. 네. 예. 파주는 그 문산읍에 보면은 캠프 게리 오웬이라는 주한미군 그 이전지가 있어요. 네. 이전 부지가 있어요. 이 비어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그런 상태고 네. 이 화성 시장은 이 서해안 간척지에 보면은 화홍지구라는 곳이 있대요. 예, 이게 그 화성만 그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 화홍지구로 이 경마장을 유치하자 이런 제안을 한 상태고 포천도 지금 TF를 구성하고 안산도 구성을 해서 지금 유치전에 들어갔고요. 이 양주도 마찬가지로 광석지구 그러니까 이 백석이라는 그 동네인데 그 백석읍 그 근처에 이 광석지구라는 곳이 최적지구다. 그러면서 저마다 이 그 지방 교부금을 그런 어떤 유치하기 위한 네. 경마장 유치 전쟁을 지금 그 경기도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과천시는 보내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여전히 지금도 네. 보내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들이 좀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압구정의 아파트가 30억이 낮춘 매물이 나왔고 또 거래가 됐다고요? 이게 신현대 아파트거든요. 네.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인데 이게 작년 말에 12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아, 저 최근에 98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30억 원 정도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아직은 저 실거래가에 등록이 안 됐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토지거래 약정만 된 상태여서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실거래가 등록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해지는 어려울 거다. 이게 이제 그 주변 중개사들의 말이더라고요. 네. 뭐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저 강남구 상승률이 0.01%밖에 안 됐어요. 주간 상승률이 거의 뭐 뚝 떨어진 상황이고요. 과천은 마이너스 0.03%, 88주 만에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돌아섰습니다. 됐군요. 이 영향으로 서울도 0.22에서 0.15%로 낮춰졌고 이렇다 보니까 지난 그 저 주말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주택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SNS에서 밝혔죠. 뭐 역시 집값은? 물건은 네. 그 매물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집값은 일단 지금 안정세로 보이는 거는 확실하네요.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문제는 변수는 전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려스러운 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매매 물건은 늘고 있어요. 네. 그 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얘기가 나온 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공식화한 지 벌써 지금 서울만 해도 20% 늘었는데 반대로 지금 전세 물건은 지금 저 19,000 이게 어제 기준으로 19,000이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18,0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네. 아시랩이라는 부동산 빅데이터 앱 얘기거든요. 네. 이 지금 거의 뭐 30% 가까이 1년 만에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 이게 아직까지는 그 전세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폼 이사철이 시작되면 이게 또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 밤에 반박을 했습니다. 다주택 지난 주말이었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 감소만
그 강조하는 건 균형 잃은 주장이다. 이러면서 이 전세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에 이어서 대출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 경계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겠습니다. 네, 규제 지역 아파트 지금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불어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 저번에 어차피 임대사업자 얘기는 나왔으니까 네. 임대사업자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그 만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반 다주택자의 얘기거든요. 일반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거를 제한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저의 일단 답은 일단 X입니다. 네.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주담대의 그런 어떤 기본 구조,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의 그 문제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일반 주담대는 만기가 길어요. 뭐 20년, 30년 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게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은 이미 그 주담대를 정리한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최근에 받은 분들은 만기가 이게 다가오는 경우가 아직은 멀었어요. 그래서 그 5대 은행의 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이 약 500억 원가량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잔액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일단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그 만기를 제한하는 게 이게 당장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그 다시 매도하게 내놓는 그런 세금만큼의 큰 압박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세금에 이어 대출까지 이렇게 정부가 꺼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택 매도에 나서게 압박을 하는구나. 충분한 심리적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AI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해볼 텐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든 AI가 우리의 취향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박현영 생활변화 관측소장님, 또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AI가 바꾼 우리의 생활상 어떤 점들을 지금 관측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챗GPT, 뭐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이제 주변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안 쓰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사용자들의 AI 사용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사실 AI 대표 서비스인 챗GPT가 예. 한국에 도입된 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만 해도 자기 휴대폰이나 PC에 그 AI 서비스 깔아놓고 계신 분들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23년에 나왔던 빅데이터 연관어가 뭐냐면 놀랍다, 신기하다였어요. 남의 얘기인 거죠. 인용문 표시하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24년이 되니까 도움되다, 쓸모있다라는 어떤 도구적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예. 25년 되면서 이야기하다, 같이 하루를 연다, 위로받는다, 재밌다라 같은 어떤 친구와 대화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생명체에 붙이는 것 같은 감성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가장 이제 AI 서비스의 놀라운 점 혹은 이제 그 서비스 입장에서 굉장히 쾌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 이 서비스가 업무나 숙제를 하는 의무의 도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대화하는 이제 친구 같은 이제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같이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의무의 도구라고 하면 업무나 수업 끝나면 예. 보기도 싫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일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용 빈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의 서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 검색을 넘어서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까지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뭐 젊은 세대에게선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은 뭘 사고 싶어도 안 사고 돈을 좀 아끼는 편인데 그래도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좀 찾아보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이내 닫으면 이내 다른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꼭 그렇게 추천을 또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좀 들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튜브나 아니면 SNS를 하다 보면 스마트폰이 나를 감시하나 이런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랑 나눴던 내용 또는 검색창에 검색을 했었던 내용들이 광고 제품으로 이렇게 뜨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AI 시대에 저희가 도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이 알고리즘 자체가 정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5초에서 3분 정도의 영상을 많이 사람들이 네. 주로 이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보다 더 짧은 쇼츠나 릴스 등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광고 쪽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쇼핑은 물론이고 뭐 음악에서부터 뭐 배달 음식, 웹툰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취향 결정 과정에 AI가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우리가 온라인 유통 구조가 재편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는 욕구를 자극하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그것을 욕망하게 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SNS 시절부터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거의 값이 떨어지지 않아도 나한테 굉장히 가까운 것 같고 이제 허들이 낮아지는 점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이제 AI 시대라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I도 어쨌든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나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니까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SNS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가 어떻게 노출돼야 될지 뭐 해시태그를 단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검색 옵티마이제이션을 고려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AI의 큐레이션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예. 같고요. AI는 일단은 이제 빈도를 보기 때문에 빈도가 많은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1등 브랜드가 추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전체 1등을 차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정확한 상황과 카테고리 1등을 노리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 색조 화장이 1등이 되기보다는 속눈썹 블루머 1등은 될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특별한 아침 라이브 방송 아나운서에 뭐 쓰는 어쩌고저쩌고 1등.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뾰족한 것에서의 이제 그 왕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좀 심해질 것 같고요. 저에겐 좀 소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거대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AI 시대에 오히려 인간 레퍼런스에 어허. 해당하는 인간 인플루언서의 영향도 더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어떻게 해줘라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팅되어 있기보다는 이미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저 인플루언서를 좋아해라는 식의 이제 참고 자료를 AI에게 집어넣게 될 네.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는 인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도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설적으로 또 사람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포인트가 이겁니다. 정말 많이들 쓰고 있는데 정작 또 이 AI를 모두가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일단은 뭐 환각이라고 해서 잘못된 정보라든지 뭐 아첨의 가능성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근원적으로는 이 AI가 우리 삶을 완전히 뭐 대체할 것이다, 주권을 뺏길 거다 이런 공포도 남아있잖아요. 네네. 이런 의심과 의존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가 AI 쓴다고 해서 AI 100% 신뢰한다든지 AI 100% 의심한다든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AI 때문에 내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고 동시에 AI 덕분에 상담하고 위로하면서 뭐 위로도 받고 반려성도 느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치되는 것 같은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행동만으로 보면 사람들이 AI 많이 사용해 더 많이 쓸 거야라는 것은 이제 팩트입니다. 그리고 AI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 점이 이전까지의 이제 서비스들과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어떤 서비스가 나왔는데 내가 써봤는데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의심을 했어. 그럼 넌 안녕?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죠. 지금은 얘가 정확하지 않지만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얘는 더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라는 그렇겠네요. 믿음. 이제 그런 부분이 AI 서비스의 이제 의심과 의존이 공존하게 만드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얘한테 이제 몇 % 의심하고 지금 몇 % 의존하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AI는 내가 잘 쓰면 더 올바른 대답을 잘해줄 거야. 그리고 나하고 같이 더 진화해 갈 거야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포인트를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로 좀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정보의 편향성 문제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뭐 플랫폼 포털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적어도 온라인 세상 속에서는 좀 시야가 제한된다,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 그리고 이제 선택지가 예. 많다 보니까 사유의 시간이 적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아픈 고민도 AI한테 물어보고 예. 답변을 너무나도 손쉽게 받고 있는 세상에 있잖아요. 이걸 호모 브레인 오프라고 해서요. 생각의 전원을 꺼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검색을 하면 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자동적으로 뜨고 또 예. 오늘 볼 콘텐츠들이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뜨는 이런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각종 플랫폼에서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시선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전 포털 사이트라든지 SNS가 등장할 때부터 쭉 제기되어 왔던 문제죠. 이제 필터 버블 현상이라는 거.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지금 가장 극대화된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 보려는 시도로서 알고리즘 리셋을 해보겠다. 이제 나의 알고리즘을 초기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명절이었잖아요. 부모님 댁 가서 부모님 핸드폰 초기화해드린다 이런 젊은 세대들도 주변에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가 공유될수록 쏠림 현상은 심해지죠. 우리가 오히려 맛집이라는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갈 것 같은데 오히려 같은 곳에 가게 그러니까요. 되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그 옆집조차 가게 되지 않잖아요. 원래부터도 이제 정보가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쏠림 네. 현상은 강화되고 내가 그 정보를 이제 내가 이걸 좋아해라는 것을 알고리즘이 알게 될 때부터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깊어지죠. 예. 뭐 깊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네.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는 공론장이 없어지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모르는 영역, 전혀 모르는 영역들이 생기는데 모르는지도 모르게 되는 이제 맞아요.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알고리즘을 완전히 뭐 리셋해서 다 이제 제로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개인이 이제 경계하는 거죠. 혹시 내가 모르는 이제 다른 것들을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검색 기록 정도는 이제 삭제해서 나아간다든가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알고리즘을 리셋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로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네. 내 취향은 깊어지고 플러스 알파를 갖고 싶은 거니까 네. 이제 리셋보다는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더하기를 할 수 있는 방향성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 리셋 시도도 그렇고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날로그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손이 더 많이 가는 턴테이블이라든지 필름 카메라, 네. 뜨개질 이런 느린 취미로 더 회귀를 좀 하자는 그런 트렌드도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 앱 자체를 지워버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또 대면 활동을 늘려서 직접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예. 또 아날로그 취미, 제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지만 예전엔 디지털 카메라나 또 다른 이런 수동식 카메라를 많이 쓰기도 했잖아요. 예.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 뜨개질 취미를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오디오가 깔끔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예. 지지직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어보는 LP나 카세트 테이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것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또 옛것만의 장점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느림으로 회귀하면서 좀 디지털 시대에 반항 아닌 반항을 좀 해보려는 그런 분들의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소극적인 시도라도 있다는 건 경계가 있다는 방증일 텐데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선택권이 좀 침해받는다는 차원에서 근원적인 공포, AI에게 우리의 주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노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공존 공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지 소장님의 견해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시대 초반에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SNS는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곳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왜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은 언제나 남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내가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되게 나의 취향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여행지 간 것 같지만 가보면 알고 보면 내가 이제 유행하는 여행지에 와 있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많이 받았다는 거죠. 받죠. 그런 면은 이제 SNS 마찬가지. 그 전에도 이제 옆집에 영향 많이 받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AI 시대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그 구체적인 질문에 바로 그 답이 나온다라는 네. 것입니다. 내가 이제 검색해서 종합할 필요도 없이 뭐라고 하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하는 거예요. 예. 혹은 적어도 내가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보기 중에서 고르는 선택만 하게 되겠죠. AI가 내놓은 답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직관에 의한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빈칸에서 시작하는 선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이제 사람의 능력에서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오늘 모선이 함께했습니다.